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저희들도 완벽하게 바뀐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단순하게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가 바꿀 경제, 지형, 투자, 환경,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또 삶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참 힘듭니다. 매일매일이 뉴스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한데, 그러니까 오미크론을 와서 오미크론은 우리가 어떻게든 견뎌서 이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버리니까 굉장히 피곤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 중에 금융시장에서는 관건이었던 게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이 말은즉슨 대규모 이제 제재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아니라 유럽,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으로까지 이제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 어떤 수출에 의존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러 수출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 이제 세계화가 좀 탈세계화한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경제 충격까지 우리가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종식이 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 이 양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특히 이게 국가 간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진영과 또 러시아 진영 간의 갈등이 계속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괴롭혔던 이슈가 미중 패권 전쟁 아니었습니까? 무역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 그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했던 어떤 제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냉전 체제죠. 냉전 체제가 계속 가속화되면 결국 미국이 혹은 미국 진영이 러시아나 러시아 진영국들에게 어떤 종류의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인지 대충 유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경제 충격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한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능성이나 전쟁은 심리적 충격이에요. 심리적 충격. 근데 전쟁이 실제 발생하면 실물 경제 충격이에요. 이 심리적 충격과 실물 경제 충격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심리적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겠죠. 근데 실제 경제 충격이 시작될 때 실물 경제 충격하고 심리적 충격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실물 경제 충격이 반영되더라도 주가의 반등이 언제쯤부터 있겠다라는 것을 점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적 충격은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게 수출이죠, 수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왜 수출을 하는가?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12국이 러시아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러시아가 뭐 15위국, 13위국, 12위국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가 벌써 12위국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약 40여 개 기업이 현재 대기업 중에서는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현대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LG전자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장들이 이제 셧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중요한 것은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22년 안에 경영계획 중에 러시아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오뚜기인데요. 오뚜기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 충격이에요. 결국은 그 현지에 해외 직접 투자가 있었고 그 공장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의 수출이 주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수출도 많지만 자동차 부품 수출이나 철강 이런 왜냐하면 거기 도시건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여러 부품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고요. 가장 많은 수출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철 구조물, 합성수지, 화장품, 건설 중장비 이런 수출에 우리 러시아 수출의 상당한 그 상위 품목인데요.
이런 수출에 먼저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많은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실물 경제 충격이 심리적 충격 이외에 다른 실적으로서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계산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면에도 자동차 기업들이 또 오늘 낙폭이 또 심한 것들이 이런 네. 직접적인 영향, 즉 그렇죠. 현지에서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내지는 현지를 통한 부품이나 원재료의 조달에 의한 어떻게 보면 공장을 짓던 거를 다시 중지시키고 다른 공장을 지어야 되는 비용적인 것들도 이제 감안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시장에 영향이 올 텐데 네.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러시아는 대표적인 산유국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또한 에너지 쪽에서의 공급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 안 그래도 비싼데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네. 단순히 그 나라, 러시아에 간 나라가 아니라 네. 러시아에 이제 매출이 있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은 이제 에너지를 빌려 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수입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런 에너지 문제, 유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짚어볼 만한 중요한 화두일 네. 것 같고요. 세계 원유 생산량 2위국이 러시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생산량 또 2위국이 예. 러시아에 있고 기업 단위로 보면 룰살 같은 러시아 알루미늄 업체가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리라든가 우리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나 비철금속 원자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세계 탑10 원유 생산국 중에서 1위가 미국이지만 현재 21년 기준으로 러시아가 2위입니다. 13%나 세계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를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예요. 에너지 수입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예. 에너지 수입량은 그대로인데 에너지 단가가 올라서예요. 예. 주로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사오는 에너지 성격의 것이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유연탄 이런 것들인데 이 네 가지가 4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입 품목입니다. 이 4대 수입 품목의 단가가 뭐 80%, 150% 이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가뜩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 러시아 충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에너지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이게 참 안 그래도 이렇게 러시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만져 보니까 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 날 때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싶고 이게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예전 같았으면 네. 이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금리를 내려주는 거였거든요. 네. 금리를 내려주면서 기업들의 비용을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네. 가게든 기업이든 이런 그래도 생각보다 싸진 돈을 갖고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와 투자를 하라라는 그렇죠. 이런 역량을 해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부터 지금 긴축 사이클에 들어왔고 이번 달, 이게 벌써 다음 달이 3월이지 않습니까? 3월에 연준은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은 저희들도 계속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여기도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떤 식의 결정을 내려야 될지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리라는 측면에서 자,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의 그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겠죠. 맞아요. 근데 물가 안정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게 경기 순환, 경제 성장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물가 충격과 물가 인상 압력이죠. 예. 그리고 경제 충격, 실물 경제 충격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높이고 경제는 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자로 아마 매경 이코노미의 칼럼이 지금쯤 실렸을 텐데 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동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라는 것이 저도 판단을 내렸던 예. 건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지만 소득도 같이 올라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덜 힘든 거예요. 예.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소득이 떨어지지만 물가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덜 힘들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은데 소득은 줄어드는 느낌인 거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성격인데 고물가이고 저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뼈아픈데 이때는 중앙은행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이 해야 될 거는 일단 물가 안정이 더 급하냐 경기 순환이 더 급하냐. 예. 구축 효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소비와 투자가 또 더 위축되니까 애써 경기가 회복됐는데 그거마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예. 있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발 이런 위기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종합해 볼 수 있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어쩌면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네,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실물 경제 충격 정도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런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어떤 또 심리적 충격은 벌써 왔잖아요. 네. 투자 위축이 이미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실물 경제 충격이 얼마만큼 작용하는지를 판단해서 네. 우리 한은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 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보다 경기 충격을 잡는 노력이 더 필요해라고 하면서 동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긴축의 속도가 가속화되다가 제동이 걸린 느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늘 이 물가 그래프를 계속 제가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네. 이 보시면 2021년 8월까지만 해도 네. 한국은행이 22년 물가 상승률을 1.5%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고물가가 아니에요. 2%가 적정 물가라고 한다면 저물가가 우려되는 그런 경제예요. 예. 작년 8월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렇죠. 판단했던 예. 거예요. 근데 이번에 22년 2월 들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앞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에요. 2%를 훨씬 초과하는 고물가 시대예요. 근데 이런 경제 충격이 저성장을 계속 유도하고 물가 상승을 압도하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한번 급전환시키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투자 관점에서 시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FOMC가 기준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으로선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경제 충격, 실물 경제 충격이 얼만큼 와닿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로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쯤 특히 전쟁이 종식된다. 이런 사인과 함께 적절한 투자 시점이 조만간 찾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같이 예의주시하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자칫 하면서 이제 초과 상간 다 이제 불태운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어떤 정부 내지는 어떤 정책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이를테면 에너지 공급을 늘린다든지 뭐 네. 전략 비축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란이라든지 핵협상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에너지 가격이 소위 말해서 피크 쳤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때 네. 그때가 저도 괜찮은 타이밍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침공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계가 옛날에 이제 1980년, 90년 이후에는 그 세계가 평평하다라는 논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세계화,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이러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탈세계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냉전 체제에 얘기했었던 그 어떤 공산권, 네. 사회주의 정도의 어떤 물동량 그리고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물동량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세계화가 될 때는 우리의 실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도 있었고 아주 이제 이렇게 크게 볼륨업이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반대의 어떤 고민이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게 좀 시나리오까지도 좀 힘들 것 같지만 네. 탈세계화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이 탈세계화 너무 좋은 네. 주제를 던져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만으로 적어도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돼.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게 풀 문제는 굉장히 아니에요. 중요한 화두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부터 또 대선 주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몇 번 드렸는데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현안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소재공사 만들어라. 소재공사? 네, 제 제안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한번 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을 말씀드렸을 네, 거고요. 방송이나 뭐 산업통상자원부 자문회의 가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네. 이 러시아 사태가 아니더 하더라도 이 소재 공사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이미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경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미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게 우려가 돼요. 그런데 또다시 그런 걸 겪으면 안 되고 또 사드 보복 사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또 이 긴장감이 계속 생기잖아요. 진영 간에. 그런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 가중되는 과정에서 더 우리나라는 이 원자재나 원유나 에너지 이런 다양한 원자재 수요를 충분히 해줄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맞아요. 특히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소재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확보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업들은 저렴한 원자재 찾아서 찾은 그 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97.7% 수입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정부는 적어도 5%, 3%만큼은 스스로 요소를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소라서 그렇지만 그렇죠. 알루미늄이나 앞에 말씀드렸던 뭐 티타늄, 우크라이나도 엄청난 그 원유 공급량을 하고 있고 티타늄이라든가 다양한 철광석, 원자재 공급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위 수출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한 네. 원자재 수급이 더 문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이 악화돼. 정말 건설사들이 철구하기가 어려워서 건설을 못해요. 맞습니다. 비용도 너무 커지면. 자동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가전제품사도 다 마찬가지. 출시마저 지연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부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실물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화하는 그렇죠.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제조기업들이 굳이 이 제조 단가를 올리고 소비자 물가를 올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어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핀셋스러운 실물 경제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잡아야겠다. 꼭 중앙은행만의 역할로 돌리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소재공사 아이디어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네. 주식시장에서는 워낙 이제 수혜주를 찾는 입장이거든요. 탈세계화하면 뭐가 있을까 하면 최근에는 탈세계화 하게 되면 그래도 자동화로 가야 된다든지 네. 물동량은 어떻게든 잘 케어해야 되니까 해운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야가 좀 떠오르시나요? 이 탈세계화의 과정에서 원자재 수급이 더 어려워집니다. 원자재 수급 그렇죠. 자체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좀 의견을 네.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일을 생산하는 이제 메이저 기업들, 네. 그 사업군에서도 오일이 전체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재무제표를 보셔야겠죠.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대체 에너지 관련주. 네. 이것은 오일 가격이 오를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집니다. 네. 오일 가격이 떨어질수록 대체에너지 굳이 도입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대체에너지, 풍력이나 또 원자력 발전 관련 예. 그런 기업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이런 탈세계화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의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가격정가 능력이 있는 기업, 네.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니까. 네. 근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조기업보다는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있다. 기업, 네. 네. 왜냐하면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제조 원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가격 전가 능력도 있고요. 쉽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요. 비용 압박뿐만 아니라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라든가 그 밖에 여러분 리오프닝 관련 그런 서비스 기업 이런 매출도 늘고 가격 전가 능력도 있고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탈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시대 네.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러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혜 분야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